안녕하세요. 저는 어촌마을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썰맘 구독자 여러분들은 사람의 인연이 정해져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운명 말입니다.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운명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돌고 돌아 만나게 된 제 운명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선박사고로 부모님과 두 동생, 그러니까 저를 제외한 가족 전부를 한 번에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부모님이 함께 일하시던 작은 어선이었는데 그날은 어업이 있던 날은 아니었어요. 부모님께서 동생들을 데리고 근처 갯바위로 낚시를 가셨다가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와 친구의 부모님을 따라 근교에 있는 큰 도시의 영화관을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쉽게 영화를 볼 수 있던 때가 아니어서 저는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건의 발단이었죠. 그때 저는 이제 막 국민학교를 들어가 친구들을 사귀고 한창 어울릴 때였습니다. 동네에는 제 또래가 없었기에 동생들이 유일한 친구였는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니 무척 신났었죠. 하지만 반대로 동생들은 항상 자신들과 놀던 형이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소홀해지니 그게 무척 부럽고 심통이 났었나 봐요. 특히 저보다 2살 아래인 바로 밑에 동생은 뭐가 되었든 저와 함께하려 했거든요. 덩아 어디가? 형 오늘 극장 간다? 저는 동생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극장? 나도 가고 싶다. 동생도 텔레비전에서 어린이 영화를 광고하는 걸 보았기에 극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한 듯 했습니다. 동생은 저와 부모님께 자신도 함께 가고 싶다며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웬만해선 동생들 데리고 놀러 가라고 하시던 부모님도 친구 부모님의 차를 얻어 타고 간다는 걸 아셨기에 동생을 말리셨습니다. 형아, 차 타고 멀리 가야 돼. 희준이는 나중에 아빠 차 사시면 그때 같이 가자. 알았지? 하지만 어머니의 저 말은 동생을 더욱 자극하는 게 되었습니다. 나도 차 타고 싶어. 나도 차 탈래. 저희 집은 물론이었고 주변에 차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에 그때까지 버스 말고는 한 번도 차를 타보지 못했던 동생은 나중에는 극장보다는 차를 타고 싶다고 보챘어요. 급기야 막내 동생까지 영문도 모른 채 둘째를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희준이랑 경준이는 아빠랑 같이 배 타러 갈까? 부모님은 두 동생을 달래기 위해 평소엔 일을 하느라 태워주시지 않던 배를 태워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영화를 보러 가는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바다로 나갔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영화를 보러 가지만 않았어도 사고는 없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도 무슨 운명의 장난이 그리 혹독했나 싶어요. 어떤 날은 종일 저를 원망했고 또 어떤 날은 저를 두고 떠나버린 가족들을 원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님과 두 동생이 좋은 곳에서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제 나름의 위안을 찾았어요. 특히나 부모님께서 껌딱지처럼 붙어 계실 거란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 기억 속의 부모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함께였어도 작은 다툼 한 번 없을 만큼 사이가 좋았어요. 지금도 동네 어른들은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금슬이 남달랐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영준이, 너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네 아래로 동생들이 줄줄이 달렸을 거야. 아이 금슬이 어찌나 좋은지 하도 붙어 다니니 다들 껌딱지라고 했어. 이제는 오래전 일이니 저렇게 허허 웃으며 농담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을 떠나보내고 돌봐줄 사람이 없던 저는 친척 어르신이 사는 마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친척 형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뻘이었어요. 촌수로 따지면 저에게는 큰아버지 뻘이었지만 저는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연희에서인지 낡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젊을 적엔 읍사무소에서 일을 하셨다던데 제가 같이 살게 되었을 때는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1000평이 넘는 밭을 할아버지 혼자서 일구시는데 거기다 온갖 작물을 다 키우느라
사계절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물론 함께 살게 된 저에게도 할 일이 주어졌죠. 할아버지는 말씀이 많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잔소리를 하실 만큼 꼬장꼬장한 성미셨어요. 영준이 이놈, 학교 끝나면 바로바로 오라고 했지? 일하지 않은 놈은 먹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니 너도 저녁 얻어먹으려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생각만 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라도 퍼뜩퍼뜩 하거라. 읍내 가서 모종을 받아오는 일이라든지 밭에 난 잡초를 뽑는 일 등 제게 주어주는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고사하고 딴 생각할 틈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잠깐이라도 시간이 남을 때면 떠난 가족이 떠올라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달음에 달려와 제게 일을 주셨어요. 시간이 남아도니 눈물이 쩔쩔 흐르지. 얼른 이장내 가서 필요한 부대 받아오느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할아버지도 저와 마찬가지로 가족 전부를 사고로 한 번에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읍사무소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으며 하루 종일 고된 일과를 보내 허튼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쉬지 않고 일을 주셨던 거고요. 자꾸 떠올리면 한이 되기 마련이야. 몸이 힘들면 딴 생각도 안 나고 또 땀 흘려 일한 만큼 작물도 쑥쑥 자라주니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겠냐. 그제야 마냥 무섭기만 하던 할아버지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연세가 많으셨던 할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후 다시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집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간단한 집안일은 전부 배워두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는지 돌아가시기 2달 전부터 제게 집안일이며 불을 다룰 때 조심해야 하는 거, 칼을 다루는 법 등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할아버지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동안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당장 몸을 쓰며 할 일이 없어지니 가족들과 할아버지의 죽음이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품에라도 안겨 마음껏 울며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지만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다 힘든 일은 한꺼번에 찾아오는 법인지 할아버지와 가까운 친척 어른들이 집과 논을 팔아 유산을 나누는 바람에 저는 진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준이는 그럼 어디서 지내게 해요? 왜 삼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리로 보내야지. 아이고, 그 집 마누라가 영준이 부모 죽었을 때도 아주 정색을 했다잖아. 쟤 데리고 올까봐. 그렇게 저는 또 돌고 돌아 얼굴도 본 적 없던 친척분의 집에서 방 하나를 얻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살림이 빠듯했던 친척 어른네매는 맞벌이를 하시느라 제게 신경 쓸 틈이 없으셨어요. 또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필요한 간단한 준비물도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도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이유로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자 나중에는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김영전, 선생님 말이 우습지? 저번 시간에 준비물 꼭 챙겨오라고 했어 안 했어? 요새야 그런 일이 드물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선생님도 많았거든요. 저희 반 담임 선생님도 그런 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매번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는 게 선생님의 기분을 나쁘게 했나 봐요. 사실 그렇다 해도 어렸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울음에 참고 매를 맞는 게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요구르트를 파는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술에 담긴 요구르트가 어찌나 먹고 싶던지 결국 아주머니 몰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깨가 쉽게 통할 리가 없었죠. 아주머니는 제 행동을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쩐지 요놈이 가던 길은 안 가고 계속 주변을 뺑뺑 돈다 싶더라. 너희 엄마 어디 계시니? 앞장서 요놈아. 저는 창피함과 무서움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아줌마. 너무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먹고 싶으면 훔쳐 먹으려고 누가 가르치대? 엄마가 그래? 아니면 아빠가 그래? 죄송해요. 저는 아주머니의 물음에 죄송하다는 말밖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던 동네 어른이 저를 보신 겁니다. 요구르트 아줌마, 얘가 부모 주고 갈 데 없어서 저기 빨간 벽돌집에 왔다는 그 여자나. 얘가 걔예요? 아줌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크게 혼나겠구나 싶어 아주머니께 애원을 하며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제가 잘못을 하면 부모 없는 애는 티가 난다며 더욱 혼을 내는 어른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아주머니는 화가 누그러진 음성으로 제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잔뜩 주눅이 든 저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영준이요. 뭐? 김형준? 김영준. 아, 영준이. 영준이 너 몇 살이야? 10살이요. 영준아, 아줌마가 일 시켜줄까? 아주머니는 제게 새벽에 하는 우유 배달 일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저는 돈도 주고 우유와 요구르트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말에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했어요. 우유 배달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금방 적응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 후부터 제 인생은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빼먹지 않고 살 수 있었고, 또 가끔씩은 맛있는 간식으로 배를 채울 수도 있었어요. 거기다 처음에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모유와 요구르트를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행복하고 좋을 수만은 없었죠. 찬바람이 부는 겨울날에는 문 밖을 나서는 게 어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는 땀을 흠뻑 흘리고 학교에 가니 친구들에게 냄새가 난다고 놀림을 당하기도 했고요. 영준이 몸에서 이상한 냄새 나. 너 오늘 안 씻었냐? 하지만 이런 식의 놀림은 견딜만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우유 배달집의 횡포 아닌 횡포였죠. 어디서 상한 우유를 갖다 놓고 시치미를 떼? 아니에요. 제가 배달한 건 어제 새로 들어온 우유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여기 날짜 안 보여. 이렇게 말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우유가 배달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터진 우유를 갖다 놨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엔 제 잘못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어른들이 내지르는 고성은 참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물론 그만큼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가끔 마주치면 100원짜리 동전을 쥐어주는 어른도 있었고, 안 입은 옷이라며 웃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저의 운명의 한 조각이 된 어르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셨어요. 할머니와 처음 만나게 된 건 우유 배달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날은 달도 없는 새벽이라 온통 주변이 캄캄했어요. 저는 작은 후레쉬 하나를 들고 수레를 끌며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집 마당에 우유를 지고 들어갔을 때 시커먼 형체 하나가 평상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어찌나 놀랐는지 들고 있던 우유를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이 집 사는 사람이지. 할머니의 목소리엔 웃음기가 다분했습니다. 놀라는 제 모습이 재밌으셨나 봐요. 하지만 제 상황은 재밌지 않았습니다. 우유 하나를 터뜨렸으니 다시 대리점에 가서 하나를 가져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할머니 때문에 놀라서
우유 터뜨렸잖아요. 요놈이?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혼자 놀래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겨. 할머니 말씀이 맞았지만 자칫하면 학교를 늦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제 입은 한치나 튀어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어두운데 앉아 계셨잖아요. 누가 이 시간에 거기 앉아 있어요. 제가 투덜거리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시누마, 너희 금년 잠이 없어져서 그래. 내 집 마당에도 못 앉아 있으면 아이 도대체 이 늙은이는 어딜 가야 된단 말이여. 너는 잔소리 말고 우유 터뜨린 건 아무 말 안 할 테니 어여 가기나 여. 진짜죠? 그럼 저 오늘 우유 배달 한 거예요? 그래, 우유 배달 한 거요. 나중에 우리 사장님한테 딴소리하기 없게 해요? 니놈이 속고만 살았나? 너희 사장 불러다 딴소리하기 전에 어여 가. 저는 할머니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은 후에야 마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에 가려다 문득 생각이 나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은 어두운데 앉아 계시지 말아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할머니 집으로 들어서던 저는 우선 후레쉬로 마당 안을 비춰보았습니다. 전날과 다르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안심한 후에야 마당으로 들어가 대청마루에 우유 2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전날 일이 맘에 걸려 제 몫의 우유를 가져왔거든요. 할머니, 어제 우유 못 드셨으니까 오늘은 2개 드세요. 저는 방을 향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다 나타나셨는지 할머니가 떡하니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깜짝이야. 이번엔 놀라서 아예 엉덩방아를 찢기까지 했습니다. 니놈아, 사장한테 혼낼까봐 벌벌 떨더니 어떻게 2개 가져온 거요? 할머니, 귀신이에요. 저는 할머니의 물음에 대답할 엄두도 못 내고 말까지 더듬으며 겨우 저렇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귀신이면 왜 여기 있겠어? 저짝 우리 아들내미 사는 데서 기웃기웃했겠지? 할머니가 귀신이 아니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 말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소리도 내지 않고 갑자기 나타났으니 어린아이의 입장에선 귀신으로 오해할 법도 했죠. 진짜예요? 그럼 진짜지 가짜겠어? 효놈이 어제부터 아주 웃기는 놈이구먼. 할머니의 화통한 웃음소리에 그나마 겁이 가신 저는 주섬주섬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거 먹으면서 배달 돌아라. 할머니는 뒷짐진 손을 앞으로 내어 쥐고 있던 기다란 가래떡을 제게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혹시 할머니가 진짜 산 사람이 아니라면 저걸 받아먹고 나도 죽는 건 아닌가 겁이 났어요. 할머니는 제 속이 훤히 보이시는 듯 좀 전에 제가 도왔던 우유 하나를 건네시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가래떡은 귀신이 주는 거라 치더라도 이건 네가 가져온 거 아니냐. 그니까 이 우유도 같이 먹으면 결탈 없을 거요. 떡이랑 우유 가지고 얼른 가라 이놈아. 그리곤 할머니는 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주신 가래떡과 우유를 들고 마당을 나왔어요. 솔직히 겁도 나고 또 은근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배가 고파 바로 떡과 우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쫄깃쫄깃한 가래떡은 밥솥에서 한참 데우셨는지 따뜻했어요. 거기다 우유까지 벌컥벌컥 들이켜니 천상의 맛이 따로 없었습니다. 할머니 귀신 아닌가 보다. 귀신이 준 거면 벌써 죽었겠지. 다 먹고 나자 그제야 웃음이 휘죽 나더군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새벽 시간이면 간간히 만나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와 마주칠 때면 꼭 먹을 걸 뒀다가 꺼내주셨어요. 10살이 이렇게 조금 해서 뭐 어쩔 것이냐. 많이 먹어야 많이 크니까 이거 먹고 배달 돌아라. 할머니는 나이에 비해 덩치가 작았던 제가 안쓰러우신 건지 자주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머니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할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건 그렇고 영준이 너는 아직 이렇게 조그마한 게
왜 벌써 돈벌이를 나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유, 저런. 언제 그리 되신 거예요? 할머니는 당신 자식이 죽은 것 마냥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가 참 장하다 장해. 부모 잃고 어린 동생들까지 전부 한 번에 잃고도 이리 씩씩하게 사는 거 보니 이 할머니가 나이를 헛먹었다 싶구나.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오는 날도요. 그뿐 아니라 학년이 바뀔 때면 연필과 공책을 사놓으셨다 제게 주셨습니다. 연필 없어서 공부 못할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 또 어떤 때는 실내화나 운동화 같은 걸 사주셨어요. 신발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으면 못 쓰는겨. 때마다 깨끗한 놈으로다가 바꿔줘야지. 할머니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셨는데 그럼에도 매번 저를 친손주처럼 그리고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월급을 받는 날이면 할머니께 꼬박꼬박 선물을 사드렸지만 그게 할머니의 커다란 사랑과 비교가 되진 않았죠. 그렇게 할머니와 저의 우정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가을이 될 때까지 몇 년이나 변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항상 저를 기다려주셨던 할머니가 그날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특별한 일이 생기면 미리 제게 말씀을 하고 집을 비우셨기에 할머니의 부재는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할머니, 안 계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방 안에 할머니가 이불을 덮고 번듯이 누워 계신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 할머니! 순간 저를 돌봐주셨던 할아버지의 죽음이 떠올라 황급히 신을 벗고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할머니, 괜찮아요? 놀란 마음에 저는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아주 얕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뿐 할머니는 대답이 없으셨네요. 그 길로 저는 할머니 집과 가장 가까운 이웃집으로 냅다 뛰어갔습니다. 지금 할머니가... 이웃 어르신들은 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자초지종을 들은 후 저와 함께 할머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유, 병원에 모시고 가야겠구나. 너 우유 배달하는 애 맞지? 걱정 말고 얼른 배달 마저 끝내고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나고 오면 괜찮아져 계실 거야. 어르신은 잔뜩 겁먹은 저를 달래주셨어요. 저는 어르신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제발 그 말처럼 할머니가 건강하게 저를 맞아주시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날 저는 학교가 끝나고 밤이 올 때까지 할머니의 마당에서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돌아오시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요. 이웃 어르신께 여쭤보니 할머니의 아들이 사는 지역의 큰 병원으로 옮겨갔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일이 흘렀어요. 그제서야 어쩌면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도 제 발길은 매번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할머니의 방에 불이 켜진 걸 보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건강해지셔서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웬 낯선 아저씨가 할머니의 짐을 챙기고 계실 뿐이었어요. 누구세요? 우리 할머니는요? 순간 안 좋은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가 영준이니? 아저씨는 갑자기 뛰어든 저를 보고 놀라시기는커녕 오히려 제 이름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저씨께선 방으로 들어와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어머니께 너 얘기 많이 들었단다. 할머니가 저 얘기를요? 아주 친한 친구가 생겼다며 엄청 좋아하셨어. 자식인 나도 못한 효도를 네가 해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저는 아저씨의 말씀에 그저 고개를 받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한동안은 뵙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섭섭해서 어떡하니? 아저씨의 근심스러운 목소리와 달리 제겐 그 말이 무척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아 계시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럼 할머니 살아 계신 거죠? 아저씨는 제 무릎에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금방 다시 좋아지실 거야. 여기엔 언제쯤 다시 돌아오세요? 그게 말이다. 여기로 다시 오시진 않을 거야. 연세가 있으셔서 내가 모시면서 보살펴 드려야 할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순간 저는 실망한 표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선 제가 좋은 친구였다고 하셨지만 저에게 할머니는 친구 이상이었거든요. 마치 가족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바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준이가 할머니를 많이 좋아했구나.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나중에 중학생 되면 아저씨 집에 할머니 뵈러 놀러 오너라. 아저씨는 제 등을 토닥이시며 한참 달래주셨습니다. 그렇게 깜깜했던 새벽에 가고 아침 해가 환하게 떠서야 저는 울음에 그쳤어요. 할머니께 건강히 계셔달라고 전해주세요. 나중에 꼭 찾아뵐게요. 퉁퉁 부은 눈으로 아저씨께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아저씨가 다시 한번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 영준아, 이걸 깜빡할 뻔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게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께서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내년에 중학생 올라간다며? 이걸로 교복 맞춰 입으라고 하시더라. 네, 아니에요.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봉투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감사하지만 받을 수 없다고 완강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도 지지 않고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께서 영준이 너를 직접 데리고 가서 교복을 맞춰주고 싶어 하셨어. 건강 때문에 같이 가시진 못하지만 그래도 네가 건강히 잘 자라주길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을 받아주렴. 제가 꼭 성공해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며 아저씨와의 짧은 만남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중학생이 된 저는 할머니가 주신 그 돈으로 교복 대신 작은 단칸방을 얻어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얹혀 살던 친척 어른이 집을 팔고 서울로 가시면서 또다시 제가 머물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릴 때처럼 막막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아마 제가 조금은 자랐다는 의미겠죠? 저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적 친했던 동네 형의 교복을 물려 입고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주말이면 어선에 올라타 일을 배웠습니다. 제 꿈은 아버지처럼 작은 어선의 선장이 되는 거였거든요. 뱃일은 고단했지만 뿌듯함을 주었습니다. 어렸을 적 농사를 짓는 게 뿌듯하다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곧잘 떠오르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바로 어선에서 일을 시작하려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검정고시를 치러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쥘 수밖에 없었죠. 영준이 너네 아버지가 공부를 제대로 못 끝내서 얼마나 한이 많았는데 너까지 중학교만 졸업해서야 되겠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네 아버지 만나면 공부도 알려드리고 해야 되지 않겠어? 아버지와 오랜 친구였던 선장님께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차마 무작정 뱃일을 배우겠다고 나서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난 후 본격적으로 뱃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8에 배를 타기 시작한 저는 조금씩 돈을 모으고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아 30이 되던 해 제 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 건조가 끝난 배에 올랐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였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할아버지도 떠올랐지만 할머니께는 성공해서 꼭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할머니 아들분의 연락처도 이미 바뀐 상태였고 또 한편으론 할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답답하고 그저 눈물이 났지만 마음속으로 죄송하다고 대낼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을 뒤로한 채 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주중에는 어업을 하고 주말에는 낚싯배를 운영하며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요새는 가을만 되면 쭈꾸미 대란이라고 뉴스까지 나오던데 그 당시엔 지금만큼 낚시가 유행은 아니어서 아름아름 찾아오는 낚시객들만 있을 때였어요. 특히 회사 상사가 낚시를 좋아해서 부원들까지 주말에 끌고 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죠. 아내를 처음 만난 것도 그런 이유였어요. 보통은 젊은 아가씨까지 끼워서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아내가 시꺼먼 남자들 속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행 중 가장 솜씨 좋게 쭈꾸미를 낚아올리더군요. 아가씨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낚시 처음 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 아내는 신이 나서 점심도 거르고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그날 배에서 잠원까지 했어요. 저는 아내의 실력을 치켜 세워주며 직원들을 데리고 온 제일 직급 높은 부장님을 놀렸어요. 부장님, 신입사원한테 장원도 뺏기고 어떡해요? 다음 주에 서력던 치러야지. 서미씨, 다음 주말에 낚시 또 오는 거 어때? 저야 좋죠. 아주 재밌게도 그 후로 아내는 혼자서 거의 매주 배를 타러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우리는 입향 후 같이 밥도 먹고 가끔은 술도 한 잔씩 할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제 마음도 커졌고요. 하지만 촌스러운 뱃놈이라 쉽게 좋아한다는 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가 먼저 제게 말하더군요. 선장님은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여자가 혼자서 매주마다 찾아오면 느낌이 딱 오지 않아? 아, 그게 말이지. 됐어. 긴 말 필요 없고 선장님 나랑 사귀자. 그렇게 아내와 저는 연애를 시작했고 또 얼마 안 있어서는 아내의 프로포즈로 결혼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 멋없는 인간을 나 말고 누가 구해주겠어. 영준 씨, 이번 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나랑 결혼하자. 제가 하고 싶단 말인데 이번에도 아내가 먼저 해버리니 어찌나 멋쩍던지 머리를 극적이며 웃을 뿐이었어요. 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영준 씨 엄청 궁금해해. 언제 시간 내서 같이 뵈러 가자.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뵐게. 바보야. 그렇게 당장 찾아가면 음식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겠다. 그런가? 그럼 어른들께서 시간 되실 때 바로 찾아뵐게. 아내는 저의 바보 같은 대답에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준 씨는 언제든 된다는 말이잖아? 그럼 내가 부모님이랑 얘기해서 날짜 정할게. 아, 영준 씨나 할머니도 같이 사시는 거 알지? 우리 할머니 엄청 귀여우셔. 맨날 나한테 장난치시고 그러거든. 아마 영준 씨도 인사 가면 할머니 장난에 꽤나 당황할걸? 아내의 말을 듣자마자 또다시 할머니와의 지키지 못한 약속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준 씨, 갑자기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아. 눈치 빠른 아내는 제 표정이 어두워진 걸 바로 알아챘어요. 저는 아내에게 어린 시절 저를 지켜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시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이제 못 뵙겠지만 할머니는 어딘가에 살아계시면 좋겠다. 나도 꼭 찾아뵙고 싶어. 제 얘기에 아내까지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내가 너무 어두운 얘기만 했지? 자기의 가족들 사진 보여줘. 저는 분위기를 바꾸려 아내에게 가족들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핸드폰을 꺼내 가족들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할머니는 제 생각보다 연세가 꽤 많으시더군요. 제가 한참 할머니의 사진을 들여다보자 아내는 혹여 제가 다시 마음 아파할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어렸을 때 사진도 볼래?
그렇게 아내는 핸드폰 속 자신의 어릴 때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 순간 저는 먼 길을 돌고 돌아온 저의 운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여기가 어디야? 저는 어린 시절에 아내가 서 있는 마당을 손으로 짚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우리 할머니 댁. 나 어렸을 땐 할머니 혼자 시골집에 사셨거든. 할머니 댁이라고? 응, 왜 그래?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내가 서 있던 그곳은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야. 정말? 그게 정말이야?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사진을 몇 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아내 또한 저만큼 놀란 듯 했어요. 우리 할머니 시골집에 계실 때 사진도 보여줄게.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속 사진을 뒤져 할머니의 옛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공하면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했던 그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어느새 제 눈엔 눈물이 넘쳐 흘렀어요. 할머니, 아직 살아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길로 아내와 저는 아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 아내는 전화로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또 할머니께도 말씀드려달라고 당부했어요. 이내 도착한 집에서 할머니는 많이 늙으신 모습으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이놈, 벌써 이렇게 컸구나. 벌써 이렇게 컸어. 할머니, 이제서야 찾아와서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어찌나 울었는지 그 순간 마치 어린 시절의 저로 돌아간 듯 했어요. 저는 저를 반겨주시는 할머니 앞에 큰 절을 크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길었던 이별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는 저의 두 운명의 여인과 한 집에서 오손도손 살고 있어요. 물론 아내의 부모님도 함께고요. 할머니는 지금도 새벽에 일을 나가는 저를 유일하게 마주해 주시는 분이세요. 영준아, 무조건 안전이 우선이니까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느근느근 몰면서 해라. 라고 하시며 절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항상 저를 배웅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처음 만난 그날처럼 어둠 속에 앉아서 저를 놀래켜 주시곤 합니다. 사실 어릴 적 그날처럼 놀라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재밌게 해드리려 일부러 더욱 크게 놀라는 척하며 장난을 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할머니를 위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어두우신데 큰 소리로 할머니께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있어달라는 말도 전해주시고요. 저의 운명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